자, 오늘은 37세 은퇴한 증권사 가장의 투자 일기 파이어 엑시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자가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 줬었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증시에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온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저자가 목표한 10억 원을 달성하면서 은퇴를 하는 모습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면서 어떻게 사표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챕터 7 코로나 왜 하필 이 순간에 코로나. 2020년 2월 4일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자의 총 자산은 6억 9,700만 원이었고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 중국 증시는 9%나 폭락했다라고 하면서, 이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증시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졌던 그 순간을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시가 빠져도 또 그에 따른 수혜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웰크론이 마스크 이슈로 7,600원에 4,271만원 매도하면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지만 17.6%로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5년 가까이를 고생하다가 17% 수익을 보고 마무리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엄청난 손실 상태에 있던 긴 기간을 생각하면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웰크론을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TV를 1476만원 추가 매수하고 에코프로비엠을 3000만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총 자산은 7억 3800만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주가가 반등하면서 내 자산도 함께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며 IT 플랫폼, 컨텐츠 관련주는 오히려 수혜를 받았다. 나도 이번 코로나 위기로 미래의 변화를 위해 잘 대비해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코로나로 오히려 이제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저자의 자산이 불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시기에도 잘 대응 중인 현대차가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는 시점으로 보여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대차를 129만 9,500원에 약 2천만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2020년 3월 19일에 이때 증시가 상당히 많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5억 4,9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버리게 되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하고 내 자산도 2억 3천만원 가까이 줄었다. 사스와 메르스처럼 단기간에 극복될 것으로 생각했던 코로나19는 유례없는 전염력으로 중국을 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극도의 불확실성의 금융시장은 완전한 패닉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의 붕괴와 함께 나의 목표인 조기 은퇴도 많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손에 잡힐 듯했던 조기 은퇴가 한 달 만에 허무하게 멀어져 간다. 그래도 계속 직장을 다니며 현금을 모으고 꾸준히 투자하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급락장에서 회복할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자는 지금까지의 그래도 투자의 이런 기간들을 헛되지 않게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할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현금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35% 이상, 코스닥보다는 31% 이상 나은 성적을 보이는 것도 조금 위안은 된다. 혼수지수는 110.77, 그리고 코스피는 74.58, 코스닥은 79,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돈과 나의 시간을 바꾸는 일을 지속해 나간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4월 16일 총 자산은 7억 2,1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은 급격히 안정되었고 코스피도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2020년 5월 12일 계속해서 증시는 올라가고 있고 총 자산이 8억 3,900만 원으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1,900선을 넘어서 반등했고 코스닥은 더욱 급격히 올라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멀어졌던 조기 은퇴의 꿈이 다시 성큼 다가왔다. 이제 목표까지 1억 6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설레이는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불균형한 상황이 나는 상당히 불안하다. 이쯤에서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현금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매도하면서 약 9.1%의 수익을 보고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 시기를 잘 버텨낼까 우려되는 마음에 현금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면 상당히 좀 큰 실수이지만 이때는 현금을 조금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고,
이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매도하고 며칠간 조금 빠졌다고 좋아했지만 그 이후 폭등에 폭등을 거듭해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내 손을 자르고 싶다. 역시 유망한 주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배운다 라고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을 매도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약 29.5%의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하는데, 이때 정리한 것은 나의 아주 큰 오판이자 실수였다. 내가 매도하자마자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선정과 수소경제에서의 성장성이 반영되며 20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91,000원에 팔았는데 20만원으로 급등하면서 2배 이상 상승을 해서 이때 손모가지를 자를까 어쩔까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 판단이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10번 중에 7, 8번은 틀리고 2-3번 정도가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저자의 생각들은 당연한 것이고, 항상 모든 것을 최선 그리고 최고에서 팔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식을 하면서 조금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멘탈이 조금 강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20년 5월 14일 총 자산은 8억 5,300만원이 됩니다. 카카오가 오르며 자산이 급격히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계속 오르면서 비중이 50%가 넘는 수준까지 커졌다. 실물 경제는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다들 유동성에 너무 취해 너무 방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최후까지 가지고 갈 주식만 남기고 매도해서 현금과 금 포지션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자산이 늘어나는 게 뿌듯하지만 불안함을 떨쳐버리진 못하겠다. 역시나 금 포지션을 더 늘리는 게 나을 듯하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저자는 계속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을 4,999만원 추가 매수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25일 총 자산은 9억 5,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동안 급격히 반등하며 2,100선으로 상승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가진 발권력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합니다. 연준은 사상 최초로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선언했고, 그래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 중이다. 이때 훈수지수는 196, 그리고 코스피는 108, 코스닥은 138로 10년 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이 풀려버리다니 꿈만 같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장이 폭락할 때는 크게 좌절했다. 이제서야 한국 주식이 좀 오르고 내가 생각했던 플랫폼 컨텐츠주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세계적 전염병 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모든 것이 폭락하다니 재수가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오래 버틸 생각으로 폭락 상황을 버틴 것이 의외의 행운을 가져왔다. 폭락 때만 해도 은퇴가 원래 예상보다 3년은 길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몇 달 만에 오히려 3년이 줄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말한 말을 실감한 3달이다. 하지만 이 행운이 더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만 가는데 언제까지 주가만 버틸 수 있을지 상당히 불안하다. 이쯤에서 주식 대부분을 정리해서 현금과 금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저자는 마음을 먹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총 자산은 9억 4천만원이고요. 카카오를 26만 8천원에 128.9% 수익을 보면서 매도를 합니다. 5년 반 만에 카카오를 모두 정리했다. 지금까지 가장 꾸준히 투자했고 최근 급등으로 큰 수익을 보고 정리한 것은 정석 투자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 후퇴가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정리하게 된 것은 조금 아쉽다. 그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언제든 담을 예정이니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DNC 미디어도 111.4%의 수익을 보면서 이제 주식을 다 정리하면서 상당히 큰 수익들을 보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종가 기준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매진 아시아 2% 비중, 그리고 인프라웨어 3.1%, 그리고 테라젠 니텍스가 2.9%, 그리고 금현물이 25%, 그리고 RP에 67%가 있으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금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3일 늘어난 현금으로 금을 더 매수해야겠다. 금 보유량을 계속 높여야겠다라고 하면서 금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주식의 비중을 조금 가져가면서 카카오를 30만 5,500원에 1억 5천만원 정도 매수를 하고 네이버를 28만 5,500원에 약 1억 정도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인 SMIC를 약 5천만원 정도 매수하면서 이제 중국 주식도 조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시장 상황이 불안해서 네이버는 약 0.42%의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했고, 카카오를 다시 매도하면서 약 10%의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두 주식을 판 것은 심각한 오판이었다라고 합니다. 또다시 오판이 이어지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 이후로 계속되는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플랫폼의 가치가 부각되며 승승장구했다.
2021년 중 내가 판 시세보다 네이버는 60% 넘게, 카카오는 2.6배 가까이 더 올랐다. 마켓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본 적 없는 내가 저가 매수를 위해 현금을 크게 늘리고 기다리려 한 것이 큰 페인이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급락이 왔을 때 주식의 몰빵에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큰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또 다른 대형 실수로 이어졌다. 급락을 기다리며 모두 다 팔고 현금과 금만 가지고 있겠다는 욕심으로 큰 수익을 날렸다. 함부로 자신이 시장보다 뛰어나다고 과신하면 안 되고 꾸준히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매번 큰 비용을 치르며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자신이 시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 항상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8일 드디어 자산이 10억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한 3억 정도의 현금을 추가로 모아서 은퇴할 생각이다. 투자 자산 10억에 비상용 자산 3억 정도면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할 것 같다. 당장 은퇴하기보다 몇 년 더 일하면서 40전에 안정적인 파이어를 달성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10억 원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20년 8월 25일 총자산 9억 7,500만 원으로 다시 10억 원 밑으로 조금 빠지게 되고요. 역시 1억 원을 처음 달성했을 때처럼 10억 원은 금세 깨졌다. 10억 원이 깨지자 내가 자산을 모아온 과정을 다시 떠올려 봤다라고 합니다. 1억 원이 깨졌을 때 느꼈던 자괴감과 조급함이 금방 해소된 경험, 그리고 3억 원이 달성되고 느꼈던 자만감과 그 후 이어진 2년이 넘는 무력감이 극복된 경험에서 나는 기다림의 가치를 배웠다. 결국 투자의 세계에선 재기 불가능한 심각한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시장이 결정한다. 나는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견딜 충분한 인내심이 있다. 이번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생각이다. 그리고 더 불안해질 듯한 시장의 모습에 금의 비중을 더 늘려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해서 자산을 형성해오던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결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현금의 비중을 더 늘려서 금을 더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과 백신의 임상 성공 소식에 시장은 빠르게 상승했다. 반대로 금 가격은 폭락했다. 금과 현금에 지나치게 몰려있던 나의 자산은 오히려 줄어버렸다. 분산 투자라기보다는 금에 몰빵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던 것이 큰 패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6일 총 자산은 9억 5,500만 원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금과 현금의 거의 60% 가까운 비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식은 이제 조금씩만 담아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한다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 1월 8일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사실 별 생각이 없었다. 희망퇴직 조건이 내가 회사에 입사한 이후 가장 좋았지만 연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연초 이동 발령 이후 나의 생각은 급격히 변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인사 이동에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을 들었고, 나는 일에도 회사 생활에도 큰 미련이 없었다. 그런데 부사장에 대한 의리는커녕 무시받았다는 생각까지 들자 희망퇴직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또는 기타 일신상의 문제가 있다면 특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동기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한 희망퇴직이 받아들여지면서 희망퇴직 보상금과 내가 DC형으로 운영했던 퇴직연금을 합쳐서 3억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목표했던 금액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자산을 모아 은퇴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으로 나의 은퇴 계획이 상당히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너무 급박하게 움직여야 했지만 예전에 나와 비슷한 나이의 대리가 희망퇴직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신속히 결정하고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이때 희망퇴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급박히 신청한 희망퇴직은 다행히 받아들여졌다. 오늘 드디어 11년 12일 만에 퇴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2021년 2월 2일 총 자산 13억이 됐고요. 오늘 퇴직금이 입금되었다. 자산이 13억 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투자는 실수의 연속이지만 실수가 성공보다 많아도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투자의 매력이다. 많고 많은 실수를 하고도 일찍 은퇴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는 그 매력을 충분히 느꼈다라고 하면서 저자는 책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상당히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년 12일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했다.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나의 주식 직접 투자의 과정은 수많은 실수로 가득 차 있다. 실수가
성공보다 많았다. 종목을 94번 매도해서 45번 수익을 얻었고 49번 손실을 봤다. 나는 단타로 엄청난 손절을 했다. 단순 수익률은 마이너스 27.8%, 성공률도 26.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초단타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나의 경험은 말해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30일에서 180일 단기 투자도 성적이 좋지 않다. 단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8.2%, 성공률은 34.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81일에서 365일 중기 투자에서부터는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성공률은 66.7%, 단순 평균 수익률도 6.1% 정도로 이제 앞에서 손실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 경험에 비추어 종목을 투자할 땐 최소 6개월 이상은 바라보기를 권한다. 1년 이상 3년 이하 투자는 종목별 단순 평균 수익률이 14.7%에 57.1%의 성공률을 보였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자 50% 넘는 성공률을 보이며 평균 수익률도 많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장기 투자는 66.7%의 성공률을 보였고, 단순 평균 수익률도 34%로 크게 높아졌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며 성공률과 수익률이 모두 좋아지는데, 좀 자세히 보면 가장 큰 수익을 거둔 것도 가장 큰 손실을 거둔 것도 모두 장기 투자에서 발생했다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두 종목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경이로운 손실을 보기도 예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장기 투자가 절대적으로 옳진 않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이 된다. 잘못된 종목을 손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 자신이 분석한 종목을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히 사는 정석을 따르면 예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경우엔 그 예외적 성공으로 자산을 크게 늘렸다라고 하면서 저자의 이런 투자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장기 투자가 훨씬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실패와 성공이 뒤섞인 주식 직접 투자에서 장기 투자를 통해 예외적으로 큰 수익을 보았고, 이것이 절대적 투자 수익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다. 10년 이상 긴 시간을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큰 성공을 하나 정도 거둘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를 건지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 직접 투자는 상당히 머리 아프면서도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이다. 많은 실수와 성공을 해야 하고, 그것은 운과 내 능력 모두가 필요하다. 거기에 더해 하나의 예외만 놓쳐도 성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외적인 성공에서 큰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성공을 얻기 전까지 자산이 크게 불어나기도 어렵다. 내 자산도 예외적 성공이 실현된 마지막 2년 동안 가장 크게 늘었다. 이런 장기간의 기다림을 통해 예외적 성공을 이루어야 한다는 불확실성에 더해 단기적인 수익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능까지 합쳐지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내가 많은 단타의 결과는 그 위험성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인간이 단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의 매매 기록이 보여준다. 나의 총 매매액 중 1년 이내 투자는 53.2%를 차지한다. 그만큼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컸고, 그 욕구에 따라 많은 실패와 손실을 맛봤다. 본능에 끌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 큰 종목을 계속 매매하게 된다는 것은 주식 직접 투자의 큰 리스크다. 단타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나는 암흑기를 지나기 전까지 멈추지 못했다. 심지어 암흑기 이후에도 다시 단타를 해 손실을 봤다. 본능에 굴복한 대가는 피눈물 섞인 손실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피하길 바라며 그 결과를 통계로 정리했다. 이것을 보고 단타를 피하시길 적극 권한다 라고 하면서 저자는 단타를 하면 결국은 확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단타를 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매일 마주하고 쏟아지는 정보가 주가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배워왔던 나에게도 직접 투자는 어려웠다. 그런데 나만큼의 경험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연습 없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원하는 목표에 갈 수도 있지만 사고를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낼 가능성에서 멀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간접 투자를 추천한다. 11년 동안 투자를 해오며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시장만큼 스마트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을 믿는다면 투자금이 모였을 때마다 코스피 200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결국 저자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시장을 이기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 투자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를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접 투자, 그 중에서도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ETF를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최고의 수단으로 추천한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가 조기 은퇴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4가지를 적고 끝내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꾸준한 저축. 저축은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간접 투자 추천. 간접 투자는 내가 겪은 수많은 실수와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적은 고통과 단순성으로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투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복잡하고 고통스러우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실행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장기 투자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개별 종목의 장기 투자는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산군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만큼 잘 분산된 투자 수단을 이용해야만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한 줄 결론을 내줍니다. 꾸준하게 저축률을 50% 이상 유지하고 ETF를 사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파이어가 가능하다. 책을 읽으신 모든 분이 가능한 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정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길 바라며 나의 일기를 마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자는 약 10여 년 동안의 투자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심리적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수익을 봤을 때는 수익을 본 나름대로, 그리고 손실을 보면 또 손실을 본 나름대로 엄청난 그런 고뇌와 조금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투자를 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결론적으로는 직접 투자를 하면서 그런 마음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저축을 하고 그리고 ETF를 사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증권사에 재직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연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험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정말 느끼는 건, 저도 이제 차트를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하기도 하고 테마를 분석하기도 합니다만 저자가 뭐 특별히 어떤 투자에 있어서 그런 재능을 가졌거나 또는 어떤 스킬을 가졌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저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 현금을 모아서 추매를 해가고, 그리고 중간중간 조금 판단이 잘못됐다 싶으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심플하게 만들어가면서 장기 투자를 적립식으로 계속해 가면서 두세 종목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보면서 자산이 커지면서 그때 또 좋은 운이 따라주면서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그런 현상을 한번 맞이하면서 결국 목표한 금액에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약 15년 정도 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단타는 이제 정말 하면 할수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정말 많이 공부하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단타를 하면 성공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대부분 다 본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심플하게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자의 책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인내심 그리고 저축 그리고 장기 투자가 정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투자에 상당히 좀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7세 은퇴한 증권사 과장의 투자일기 파이어 엑시트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책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